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MZ 공무원 83% 난 그냥 직장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이 조사냐? 매일경제가 16일 한국인사행정학회의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기 좀 볼까요? MZ세대 5에서 9급 공무원 120명 중에 83%는 공무원도 민간기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편익을 지향하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샘플 수 자체가 좀 작긴 합니다. 120명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조사에서 83.3%는 난 그냥 직장인이다라고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 사명감보다는 워라밸을 좀 중시한다. 업무보다 개인 취미 생활이 먼저 아니냐. 조직 몰입도 조사를 한 이래 역대 최저다. 공무원 기강이 흔들리고 인재 이탈이 심각하다라는 건데 또 MZ세대는 또 이렇게 항변을 또 하기도 합니다. 사명감은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에서 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항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강이 흔들리고 인재가 이탈하는 건 공무원 사회가 이런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 건 맞죠. 요거 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윤, 해구산, 한미일 별도 협의 열려 있어. 네, 윤 대통령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로 지금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에 앞서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해구산 한미일 별도 협의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얘기가 아직 의제로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잼버리 파행 칼뺀 감사원 다 들여다본다. 네, 이 감사원이 감사를 할 거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렸었는데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을 할 거고 하나부터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중국 국유 기업도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아시아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부동산 기업 이위안양이 채무 변제에 실패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일본 증시 다 급락했다는 건데요. 어제 증시 하락률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 코스피, 코스닥,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하이 종합, 홍콩 H지수까지 전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런민은행 유동성 공급 어제 111조를 투입했다고 했는데요. 56조 정도를 추가로 투입했다고 하죠. 결국 이틀 동안 165조를 억이 아닙니다. 165조를 투입했다라고 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두 자녀도 다둥이다. 네, 차 취득세 감면 검토, 공공주택 특공 혜택. 네, 지금 이 저출산이 상당히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세 자녀 아니고 두 자녀도 다둥이로 보고 혜택을 주겠다. 자, 취득세 감면, 공공주택 특공, 영유아 동반된 문화시설도 우선적으로 입장하도록 하고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로 다둥이, 이 두 자녀만 있어도 다둥이로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번호 아동 1,377명 소재 불명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사회복지번호 아동, 그러니까 사회복지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아동이 부여를 받느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생계비 등 어떤 긴급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취약계층의 아동들, 그래서 사회복지번호를 부여한 이런 아동들이 1,377명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체 1,937명인데 그중에 소재가 확인되는 건 560명 뿐이다라는 거죠. 사실 앞서서 감사원이 유령, 주민번호가 없는 아동 2,000여 명을 찾아냈었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입니다. 주민번호가 있는데 현재 소지가 불명인 아이들이 1,377명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안이 상당히 좀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출산 이 대책을 시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 네, 여기가 지금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이 철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 2개, 요 안에 지금 연두색 버스가 지금 2대가 보이죠? 네, 중국과 북한을 잇는 이 압록강 철교에 이렇게 차가 지나다니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국경이 지금 3년 7개월 만에 열렸다라는 건데요.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북한과 이 중국 사이에 지금 국경이 사실상 닫혔습니다. 그랬는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이 왕래에 나섰다. 북중 간에 좀 다시 왕래가 있다는 건 긴밀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네, 사실 내일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는 와중에 하루 전에 또 북중 간 왕래가 3년 7개월 만에 시작된 모습이 포착이 됐네요. 네, 저희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집령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재명 검찰 출석 시간 장소 공개 지지층 소집령이라는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검찰 오늘 4번째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도 백현동 관련해서 2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지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석을 앞두고 SNS에 이걸 하나 올렸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라는 걸 올렸는데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이 4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라는 문구랑 같이 지금 장소랑 시간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층 소집령 아니냐라는 동아일보의 그 기사 제목처럼 나온 건데 근데 이 부분 권지웅 위원님 이거는 지금 동아일보는 소집령 물음표를 아예 안 붙이고 소집령이다라고 했어요. 소집령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네.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수사가 꽤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는 재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2년 반이 넘었어요. 근데 사실 야당 대표를 기소했지만 지금 이렇다 할 수사의 진척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선 불법 자금 수수 의혹으로 이야기를 검찰이 했다가 네. 그다음에 직접 기소할 때는 횡령으로 이야기를 바꿨죠. 그런 것처럼 그냥 검찰이 계속 기소할 거리를 찾고 있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당당히 맞서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행보를 공개하는 것 정도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조용히 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건 장소와 시간이 공개되게 되면 지지자 입장에서는 거기 가야 되지 않냐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장소와 시간이 특정된 이상 많은 지지자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당당하게 맞선다는 취지에서 내가 몇 시에 어디로 해서 출석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장소와 시간을 또 공개한 건 아니겠느냐. 하지만 다만 조용히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지금 덧붙였는데 일단 이 팬클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몇 시에 어디로 이 출석을 하느냐가 상당히 좀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지지층 사이에서 났던 이 긴급 공지도 하나 떴는데요. 무슨 공지가 떴느냐? 긴급 안내입니다. 네, 지금 잼잼 자원봉사단 기사단 전국 단장 공지. 그러니까 이 팬클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지층 긴급 안내. 이재명 당대표 중앙지검 출두 응원 장소가 중앙지검 서문에서 정문 앞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재명 당대표의 무고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를 좀 볼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혼자가 아니라 이재명 뒤엔 245만여 명의 민주당원 그리고 지지하는 깨시민이 있다고 다 함께 모여 응원합시다라는 문구도 같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이번이 4번째 소환이죠. 그런데 혹시 첫 소환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굉장히 많은 지지층이 몰렸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우리가 이재명을 지킨다! 지킨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야, 이 사람이 결심하는 이재명! 구속되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은 이 지지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동지다 뭐 이런 얘기를 플래카드를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최진영 변호사님 오늘은 얼마나 많이 지지층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역대 최대의 인파가 몰리지 첫 않을까 번째 소환보다 싶습니다. 더 많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네. 검찰 서문 쪽에서 이제 법원 정문 쪽으로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 서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대법원 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대로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기가 어렵죠. 네. 그 반면에 법원 정문 같은 경우에는 법원 검찰청이 각각 들어가는 데부터 해서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결국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그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좀 전에 아까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소집령이다라고 했습니다만 네. 제가 느낌에는 거의 징집 영장이 아닌가 하는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어떤 그 지지자들에 대한 네. 호소 한마디로 사법을 정치화해서 검찰을 압박하겠다라는 의도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맞서는 거 다 좋은데요. 당당하게 맞서 놓고는 들어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본인을 소명할 것인지가 오히려 저는 관심이 있는데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하는지 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서문이 아니고 법원 정문 앞에 있으면은 네. 진행되고 있는 법원 중앙지방법원 재판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기 때문에 법정 안에서 다 들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나중에 검찰이 아니고 나중에 기소가 돼서 법원에 갔을 때 이 재판장님들한테도 썩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제 실무적 감각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오히려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이제 응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에게는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지금 소집이 아니라 징집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지지층이 많이 안 오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지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시는 것을 당 입장에서는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지자분들이 직접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웹자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시 장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뭐 소집령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야당 대표의 그 어떤 그 일정이라든지 동선은 언제나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웹자보가 아니어도 오늘 그 검찰 소환을 통해 중앙지검에 간다는 사실은 이미 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 사진 때문에 소집령이 내려졌다라는 것보다는 네. 뭐 지지자들께서는 지금 이 수사 자체가 검찰의 탄압이다 그리고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또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몰리는 것 그거 막을 방법 없을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 지지자분들이 모이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가지시 않을 거라고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뭐 부담 가질 게 아니라 뭐 검사는 당연히 증거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검사는 검사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뭐 당원들이 모이는 걸 당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얼마나 많은 지지층이 모일 것이냐 여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인 게 관련해서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그 사무총장께서도 뭐 비공개 촉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 후보님은 혼자 가신다고. 네. 오히려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옹호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거는 이제 어떤 야당 대표라고 하는 직위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건 이렇게 보호하는구나, 옹호하는구나.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제 인식을 주게 돼서 오히려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혼자 간다고 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당원들이 오는 걸 당에서도 어떻게 막겠느냐 지금라는 건데 근데 관건은 또 여기에도 좀 몰려 있습니다. 지지층이 얼마나 몰리느냐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껏 앞선 3번의 소환조사 때 늘 했었던 것, 이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왔었거든요. 근데 이 입장 발표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지지층이 많이 몰린다고 한다면 이게 또 가만히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박준호 위원님, 이재명 대표 오늘 4차 소환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수위의 입장을 말할까요? 지금까지의 이제 검찰 소환에 앞서서 이제 입장 발표를 할 때는 사실상 검찰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혐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네. 이 그 수사 전체가 본인에 대한 뭐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정치 이제 수사다. 정치적 메시지에 이제 집중을 했는데 이번 수사에 앞서서도 저는 이재명 그 대표의 메시지는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지난 이제 1차, 2차, 3차에 비해서 이번 4차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검찰 출두에 앞서서 이제 SNS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그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까지 이제 메시지를 전파한 것은 본인이 그만큼 초조하다는 것을 저는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그 당 대표로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선당 후다 정신을 봤을 때는 지금 당내 혼란이 엄청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뭐 당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그 어떻게 보면은 미래라든지 그리고 지나치게 좀 대중 정치에 의존해서 자기의 새로운 그 뭐랄까 이제 정치 탄압을 받는 희생양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네. 정치적 그 아이덴티티를 이제 형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앞선 3번의 입장 발표를 봤을 때 검찰의 어떤 하나하나의 혐의 부분보다는 검찰의 어떤 수사 자체가 정치 수사라는 점에 좀 방점을 찍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면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저희 그 말 그래프 있죠. 민주당 관계자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아마도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앞서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앞선 3번의 소환 조사 때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상당히 좀 유독 굉장히 좀 세게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더 세게 반응을 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서한도 연달아 보내고 SNS 글도 막 연달아 올리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앞선 3번의 소환이랑. 그렇죠. 일단 이번에는 그 광복절 그 연휴를 그 즈음해서요. 뭐 진술서를 공개한다든지 네. SNS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여러 가지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저는 뭐 자신감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오늘 소환되는 혐의 자체는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대장동 사건과는 또 별개로 백현동 사건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만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야당 대표로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방어권을 행사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국민들께 알려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또 구조도 나름 복잡하고요. 배임 혐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경제사범으로서 어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라는 부분들을 국민들과 또 당원들께 야당 대표로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그러니까 소환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담아서 진술서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국민들도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절 전후에서 계속 뭐 SNS도 올리고 그리고 뭐 당원들한테 서한도 보내고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백현동 용도 변경 박근혜 지시 증명할까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이 백현동 이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었던 사안이다라고 글을 올렸었습니다. 네, 이 사안이 백현동 용도 변경 식품연구원 이 부지를 용도를 지금 상향을 한 건데 이건 결국 정부 차원에서 진술서에 정부 요구 때문에 정부가 하라고 해서 했었던 거 아니냐. 정부가 시킨 대로 했는데 그게 왜 나의 잘못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죠. 네. 하지만 또 검찰은 민간 업자들한테 결국 특혜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 일어난 뿐 이익을 난 취한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SNS에 계속 뭘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라고 전에는 말만 했었는데 어제는 이것도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 용도 변경 추진을 당시 박 대통령이 지시한 증거다라고 해서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2건의 공문을 공개했는데요. 다음을 좀 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를 했었던 당시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의 자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주재했었던 이 회의에 따라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다 라고 하면서 공문을 사진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이 공문을 올렸는데 이 공문은 박 대통령 지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지시하려면은 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그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서면주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이번 용도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몇 번 했는데 나라장터에 올렸지만 사실상 네. 무산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발해봤자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사건의 진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에 국토부가 몇 번 차례 이 부분을 용도 변경하면 어떻게 했냐 하고 제안했는 건 맞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번번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요청하면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싫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지난 이미 지금 보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바로 이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도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했던 회신이 이미 전 국민이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에 반드시 바꿔야 됩니까? 했더니만 네. 관련되는 그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사안인 것이고 네.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적의 판단에서 할 것이다라는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토교통부에서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못 이겨서 했다라는 TV 토론에서의 얘기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당선 목적 허위 사실로 해서 지금 기소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 사안에서도 그와 같은 어떤 그 주장의 논지를 바꾸면은 네. 결국 공선법 위반에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결국 이재명의 일방통행 네. 결국 그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직진의 방향이 정말 환영하는 무죄일 것인지 아니면은 유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본인으로서는 이른바 외통수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지만 객관적 물증은 지금 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 주장이 법원에서 과연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의문인 것이죠. 네. 장 변호사님. 일단 이게 아니다. 이게 오히려 앞에 공선법 있었던 거랑 같이 연관해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이시거든요. 사실 최 변호사님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 변호사님의 시각이 검찰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 성남시는 이제 지방 정부였지 않습니까? 네. 중앙 정부에서 오는 공문 협조 요청 자체가 협박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뭐 여러 가지 공문들을 국토부에서 들고 있고 지자체 사안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압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공문이 오는 것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그것을 협박으로 느껴서 협박
협박이라는 단어를 발언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공직선거법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결국 협박이라고 느낀 거는 당연히 어떤 중앙정부 그 기관에서 공문을 쓸 때 협박한다라고 얘기를 쓰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오는 협조 요청 자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 공문에서도 물론 이 그 법적인 근거라든지 법적인 권한이 지방정부인 성남시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법적 근거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적 근거를 넘어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자꾸만 지방정부에 요구를 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남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오늘 검찰 진술서에 많이 담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 두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오늘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사이에서 지금 나올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지금 이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다고 하죠. 상당히 조근조근 하나하나 다 일일이 물어보겠다. 대답을 예스든 노든 뭐라고 얘기만 하면 무조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250장 분량의 질문지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네. 소환 시리즈 4차전. 네, 일단 야구를 좀 이 외나무 다리에 있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예요. 근데 검찰이 백현동 조사 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배트를 던집니다. 이 배트에 진술서라고 적혀 있죠. 네. 검찰이 질문에 일하는 이 공을 던지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냥 진술서를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 결국 이 얘기는 오늘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앞선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다 밝혔습니다. 진술서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건 OX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느 때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의 어떤 방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그럼 오늘 검찰에 나가서 진술서로 이 만평에 따르면 진술서로 가름을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네 분 다 진술서로 가름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권지웅 의원님. 네. 진술서로 가름을 할 거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막 SNS도 하고 당원 서한도 보내고 있는데 왜 진술서로 가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네. 검사도 중요하고 법원의 판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느끼기에 이 검사가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는 진실을 공유하고 그리고 설득해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대상이라고 하면 사실 매우 적극적으로 이 수사 과정에도 응할 것 같아요. 근데 검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자리라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이 검사와 다투는 일은 법원에서도 다툴 일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일을 두 번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과거에 대장동 수사 이야기를 제가 좀 잠깐 드렸습니다만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죄가 있다고 검찰은 말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으로 사실은 성남시장이라는 어떤 행정부의 장으로서 했던 어떤 행위가 계속 배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배임인 근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채로 뭔가 의심된다고 하는 이 어떤 수사 과정에 네. 역시나 굳이 검찰에게 직접 말할 필요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법원에서 할 이야기라서 법원에 가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답정너 기소기 때문에 굳이 검찰이랑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고 결국은 기소 이후에 법원에 가서 뭔가 다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는 건데 어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내일 검찰 출석하시는데 어떻게 준비 잘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소환 조사 하루 앞두고 계신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요. 네, 어제 입장 낸 게 있으니까 그거 잘 살펴주시죠. 이게 혹시 지난 출석 때와 달리 페이스북에 직접 뭐 시간 장소까지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는 거죠? 그 대표님 페이스북에 내일 출석하시는 거 뭐 10시 20분이라 뭐 정문에서 한다 포스터 하나 올리셨던데 페이스북에 그랬나요? 대표님 그 이번에도 검찰 뭐
소환 조사 조사 내용과 상관없이 검찰이 뭐 기소랑 구속영장 청구 그대로 뭐 그거라고 보시는 어제 제가 입장문 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입장을 낸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사실 진술서로 가려면 아까 뭐 말씀은 이제 답정너 기소인데 뭐 굳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검찰이 답정너로 질문을 해도 아닌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를 방어를 하고 그거를 깨면 사실 검찰이 그걸 공소장에도 적을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게 일반적인 사실 형사 수사 절차일 텐데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들이 잘 설득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어떤 반론들을 검찰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앞서 가능성이 해봤던 높습니다. 이 경험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권 의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오늘 소환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하기 위한 어떤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담은 이번 소환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담은 아마 진술서를 제출을 하고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로 가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형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진술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체를 놓고 뭐 이 태도가 옳다 그르다 말할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 수사에 임하는 자세는 피의자가 자기 나름대로 선택하기 나름인 것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도 본인의 입장을 서면 진술서에 담아서 제출을 하고 검찰의 진술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만 대답을 하더라도 뭐 피의자 조사에서는 뭐 그런 절차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가서 진술서로 가름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 진술서 우리는 이미 다 봤죠.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백현동 사건의 쟁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백현동 의혹 소환 김인섭과의 관계가 쟁점이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김인섭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백현동 사건이 뭔지를 좀 저희가 좀 그림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일단 검찰이 보는 시각입니다.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백현동 특혜 의혹. 일단 한 줄로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백현동의 부지 용도를 4단계를 상향해서 이 민간 기업이 굉장히 큰 이득을 취하게 했다. 그로 인해서 성남시는 이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검찰에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혐의인 건데 여기를 볼까요? 처음에 이 정 씨, 부동산 개발 업체의 대표 정 씨가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한테 인허가 청탁을 넣었다. 그리고 이 청탁의 민원을 들어준 이 중간 로비스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인섭이라는 거고 김인섭이 이 김인섭한테 그래서 민원을 해결한 대가로 돈을 지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김인섭이 누군데 중간에서 로비 역할을 한 거야? 보면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괄호 안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 그 후보 시절에 선대위원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아니겠느냐라고 검찰은 지금 보고 있고 중간에서 그래서 인허가 청탁, 로비를 하고 뭔가 이득도 나누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을 지금 현재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김인섭은 사실 지난달에 이미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정진상 실장 아나요? 라고 물었거든요. 관련해서 김인섭 씨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영상 보고 오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진상 씨랑 친분 아직 부인하세요? 통화랑 연애는 왜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정진상 전 실장이랑 연애랑 전화를 왜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네. 지금 계속 이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만 다 묵묵부답입니다. 정진상 실장 아세요? 면회 정진상 실장 왜 가셨어요? 등등등을 물어봤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현재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 여기 좀 밑줄을 보겠습니다.
김 전 대표는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이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한테 77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김인섭은 지금 이 인허가 청탁 민원 해결해준 대가로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검찰은 이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공유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이 부동산 업체, 돈을 준 부동산 업체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인섭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를 받았고 그 절반은 이재명 대표 등한테 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라는 게 그 근거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때문에 검찰은 배임 그리고 넘어서 뭔가 추가로 돈을 더 받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점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어제 저희도 이 얘기 드렸어요. 이재명 대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게 없다. 네, 한 점 부끄러울 것도 없기 때문에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최진영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러면 증언, 그 77억 원을 준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 얘기를 듣고 그것만 갖고 이재명 대표를 그럼 겨냥을 하는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 번복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네. 나는 벌써 진술서를 냈다는 거예요. 변호인 의견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진술서를 냈기 때문에 나는 네. 이미 진술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라는 논리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는 진술서를 냈는데 나를 보고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라고 비판하지 마라라고 지금 그런 전략으로 변호인 의견서가 아니고 진술서를 냈다라고 저는 그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금액이 50억이 넘다 보니까 네. 일반 배임 횡령이 아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이 되는 것이고 네. 나아가 그 동기 나는 그렇게 돈을 몰아줄 특별한 동기가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하니까 검찰 측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정바울 그 아시아 그 디벨로퍼 대표와 김인섭 그 한국 하우징 대표가 이미 구속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에 법적 증언으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성남시 선거 때에 이재명 대표 선거 때에 선거대책 본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선거할 때에 어떤 실질적인 관여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익을 몰아줄 이익이 있고 나아가 지금 그 김인섭 씨하고 정바울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이제 그 허가와 관련해서 요청을 하니까 김인섭 씨가 200억 정도 만들어줄 수 있냐 했더니만 오케이. 그러면 근데 김인섭 씨가 200억 그거 다 내가 먹지 않는 거 알지? 100억은 내가 먹지만 나머지 100억은 2명, 성남시에 2명이 먹는다라고 했고 그 2명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로 생각했다라고 지금 정바울 씨가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동기가 충분하다. 10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 어떤 그 수사의 3분의 2는 특경가법상의 배임에 관한 그 어떤 질문이 될 것이고 네.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실질적으로 100억을 받기로 했는지와 네. 관련되는 정진상 실장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이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꼭 배임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문도 이어질 거다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 네. 사실 1원 한 장 사익을 취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가 배임 혐의에 딱 들어맞는 방어는 아니긴 해요. 배임 의무를 갖고 가서 받는 혐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이잖아요. 네. 변호사이기 때문에 굳이 저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임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범죄입니다. 경제범죄는 수사를 할 때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뭐 대장동 사건도 그랬지만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뭐 관련자들이 뭐 수백억의 이익을 취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앞으로 흘러들어온 1원 한 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범죄 수사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 돈의 흐름을 따라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1원 한 장도 받은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 배임죄, 그러니까 막 몇백억, 뭐 몇천억을 누군가에게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칠 만한 배임의 고의가 과연 존재하는가, 또는 배임의 동기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그런 또 묵직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참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옹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민섭 씨라든지 정바울 씨로부터 나오는 진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정바울 씨가 했다는 이야기도 이재명 대표가 200억 중에 절반을 가져갈 것이라고 이해했다라는 본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계좌로 그 돈 중에 뭐 1원이라도 흘러간 뭐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낸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배임죄라는 것을 항상 그 관계 부서에서의 했던 정책적인 판단, 적극적인 행정인지 아니면 정말 배임의 고의로 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요. 그 두 부분을 검찰 입장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잘 발라내야 될 텐데, 과연 오늘 그 혐의를 입증해 다가갈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두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과 방패가 참 팽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배 침몰시킬 승객. 누군가가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쌍따옴표가 붙었죠. 네. 지금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가 지금 현재 3일장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발인이죠. 오늘이 발인이고 오늘 오전 9시에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발인 전날 원래 조문객이 가장 많이 몰립니다. 어제 그래서 참 조문객이 많이도 왔는데, 어제 이 윤기중 교수 이 장례식장에 뜻밖의 이 사람이 등장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군지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 어제 이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이 교수의 이제 빈소를 찾았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좀 슬픔을 이겨내시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조문을 끝내고 나오는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안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상조한테 상심이 좀 크시겠습니다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 밖에 더 할 얘기 없어요라고 되게 아무렇지 않은 듯 또 쿨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권지웅 위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올 때 친윤그룹이랑 갈등이 정말 폭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아버지 장례식 빈소에 지금 왔다는 게, 그래서 사실 주목이 되는, 일각에서는 호랑이 굴 아니야? 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거나 혹은 아니면 경쟁을 해야 돼서 네. 싸우는 일이 종종 많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부모를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을 위로하는 모습은 저는 되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사실 공천할 거냐 말 거냐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 지금 기류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국민의힘에 네, 공천을 받기를 아마 원하고 있을 거라 꼭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네. 어쨌건 계기가 되어서 만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천협으로 훅 지금 들어가잖아요. 사실 총선도 바로 그 앞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언제까지도 불편하게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것도 맞는데,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용산은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장난치지 말자라는 쪽이 좀 더 요새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노원이 뭐 쉬운 곳도 아닌데 그렇죠. 그걸 갖고 장난치지 말자. 공천 주자는 의견이 요새 나오는 메시지들 결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유승민은 안 되는데 이준석은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엔 이런 거였잖아요. 뭐 천하람은 되는데 이준석은 안 된다 했다가 점점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유승민 전 의원 빼고는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엔 천하람 빼고는 안 돼였었는데 이제는 유승민 빼고는 뭐 다 돼로 약간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다라고 지금 천하람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당내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정현 전 홍보수석, 지금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직책을 맡고 있죠.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분 이준석 같은 사람도 당에 있어야 된다. 저는 털끝만큼도 비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항상 조직 안에다가 수류탄 따는 사람, 입만 열면 자기 조직 공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는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유승민 전 이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때문에 천하람 당협위원 지금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얘기를 좀 듣고 당내 기류가 좀 바뀌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박진호 위원님, 당내 기류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내 기류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변화가 없다. 뭐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서 또 지금 현재 그 당원권 그 정지 그 징계가 아직도 이제 그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뭐 미리부터 공천을 못 주겠다 이런 뭐 입장을 표현할 뭐 이유가 전혀 없고 어차피 당의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뭐 하루 빨리 이제 그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여야 모든 정당의 이제 기본적인 목표인데 그러한 그 공천 룰 안에서 얼마든지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류 변화라고 볼 건 없지 않느냐. 뭐 다 똑같은 이 선상에서 똑같하게 경쟁을 하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모두가 한 방향만 보면 역동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철규 의원이 기본적인 원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하신 거 아까 그 이정현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약간 그 노련한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결국 지금으로서의 어떤 현재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큰 방향.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류탄 까서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이 노를 졌는데 역방향으로는 젓지 마라. 그와 같은 큰 방향에 있어서의 어떤 얘기를 한 것이고 그와 또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 부친상에도 지금 바로 온 걸 보면은 결국 모든 것은 지금 현재의 현역 의원들도 공천 확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쓴소리도 할 수 있지만 그 쓴소리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이 폭탄 까던지는 그 정도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역동성, 이 여당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위해서도 큰 틀에서는 충분히 포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본인들이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조율을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은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인 건지 이준석 전 대표 또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의 전격적인 모습에 비해서 경기도지사 때도 약간 좀 약해졌고 이제 중앙정치 영역으로 든 다음부터는 이재명의 고유의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옛날에 보면은 거칠 것이 없었던 모습에서 지금은 혁신이 하나도 제대로 못 쓰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 정권에서 전 정권의 핵심이었던 뭐 추미애 장관과 맞서면서 얼마나 가슴이 쫄깃쫄깃했겠습니까? 그걸 극복해내고 아무리 잡으려 해도 안 잡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심장적인 면모는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를 때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심장적인 면모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호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얘기는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와 친윤그룹 간의 어떤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란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러브콜인 겁니까? 휴전 협정? 종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한순간에 숙여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조문을 계기로 해서 약간의 어떤 그 기류 변화가 지금 읽혀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그 이준석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당내 비판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당내에 던지는 메시지보다는 야당, 민주당에 대한 메시지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본인의 메시지를 조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그 공천배에 승선하는 그 전략을 만약에 저라면 이준석 전 대표라면 그런 식의 어떤 방향을 나가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아마도
내부보다는 바깥쪽의 대야 공격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